소개받은 백인수라고 합니다. 차 교수님 그 키노트 그 연설 잘 들었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아까 뭐 총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뭐 아마존이라는 회사 이제 언급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전자랜드에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롯데 이제 유통을 하는 롯데에 있었고, 그래서 기업에서 최근에 이런 변화들 속에서 어떤 아쉬움이 있고 또 이것을 이런 측면에서 인재 측면에서 어떤 인재들이 필요로 한가 하는 그런 좀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얘기는 사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했었는데 한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미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핫하게 이렇게 떴던 테마였는데 뭐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됐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데, 사실 기업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롯데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주로 롯데는 백화점하고 마트하고 하는 이런 오프라인 하는 업체들 아니었습니까? 그 고객들이 와서 물건 사고 가는데 그 고객에 대한 이해라든가 고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물건을 사고 간 고객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쓰는지 그 물건을 사고 간 물건을 그거 사고 간 옷이 옷에 잘 입어보니까 잘 맞는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옷을 소개하고 싶은지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해외를 보니까 뭐 월마트 같은 게 좀 이렇게 흔들리고 메이시 백화점 같은 게 손님들이 안 가고 시작하고 아마존 같은 리테일러들이 급부상하는, 아까 이제 그 인원이 늘어난 거는 사실 매출이 늘어난 거고 주가가 올라간 거, 이런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바뀐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고객이 물건을 사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데이터들이, 옛날에는 점원이 물건을 팔면 고객이 물건을 사면서 어디를 만졌고 무슨 상품이 좋아하는 것은 그 점원의 뇌 안에 그냥 들어가고 그게 상사한테 보고되면 거기서 대부분 데이터가 끝나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장되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게 이제 보관이 가능하고,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보관이 가능하고 데이터가 거기서만 추출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추출되고 세계에서 추출되고 하다 보면 이게 데이터가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이 되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고,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를 해야 되고 기업이 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뭐 그 광고에서도 보시지만 롯데가 뭐 최근 옴니 뭐 하면서 옴니 채널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요즘은 오프라인에도 가지만 집에서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물건 다 보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고객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저 이제 내부에서 롯데 있을 때 검토했을 때는 이 칩이 너무 비싼 거죠. RFID가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코스트 퍼포먼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검토는 많이 하는데 이게 솔루션이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AI라는 것들이 이제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코스트도 내려가고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 이게 뭐 한 5년 전의 얘기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전자랜드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전기 렌즈를 팝니다. 삼성, LG의 전기 렌즈를 파는데, 전기 렌즈 삼성, LG에서 만든 거를 매장에서 팔면 그거 갖다가 집에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렇게 데펴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객은 뭘 원하냐면, 자기가 그 전자레인지에서 데펴 먹는 그 음식의 온도라든가 또는 입에 넣었을 때 촉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프라이팬에다가 고기 구워 먹으면 어느 쪽은 타고 어느 쪽은 안 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등하게 탄 고기를 먹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은. 근데 옛날엔 그게 전부 고기를 구워주는 뭐 엄마라든가 그다음에 뭐 셰프의 소관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AI 기술로 인하여서 센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가 타고 안 탔는지
고기가 안에까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아는 그런 렌지가 센서를 달리면 만들어지는 세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리테일러 입장에서는 단순히 삼성에서 물건 받아서 고객한테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뭐냐면 고객이 실질적으로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 빨래를 하는데 세탁기를 돌리는데 어디가 잘 세탁이 되고 어디에 때는 아직도 남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면 그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할까 하는 그런 리테일러로서의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뭐 최근이죠.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게 미래전략실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상품이 커머더티가 아니라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로 가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 데이터들이 다 사장됐는데 이 사장된 데이터가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얼마든지 액세스하게 되고 그걸 분석하게 되면 그것에 솔루션을 내게 되는 이런 숙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롯데 같은 경우는 점원의 그냥 고객들이 사갔던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적으로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세션이 이제 직업과 관련된 거니까 그것을 해결해주는 사람의 역량이 기존의 기업 안에 과연 있느냐, 여기를 찾아보고 저기를 찾아봐도 그런 걸 했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인력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비싼 돈을 주면서 그런 인력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HR 전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리크루트하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이 그걸 100만 명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시장에 없는 겁니다. 그럼 내부에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했던, 기존에 뭐 리테일 현장에서 했던 사람들을 레벨업 시켜야 되는데, 그 레벨업 하려고 하는 갭이 너무 큰 거죠. 재교육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요. 기업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인력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방향이 안 쓰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술적으로는 뭐 칩의 가격이라든가 뭐 메모리의 가격 같은 것들은 빨리 변화를 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갔지만, 이것을 핸들 다운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은 아직 참 많이 부족하다.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들의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학교의 역할이고 또 이제 교육 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그런 인력들이 필요로 하는 소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짤막하게 하고 제 토론을 마치겠는데, 아까 얘기하신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 근데 기술에 대한 이해는 뭐 공학적이든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분석에 관한 겁니다. 분석은 또 기술과는 좀 달라서 가정을 해야 되고 하이퍼시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가설을 설정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소양이 필요하다라는 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별로 이제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어떻게 소양되는 걸까요? 수학을 잘하고 또는 뭐 알고리즘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의 배경에는 사실 소통인데, 기업에서 그것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솔루션을 내려면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CEO가 하고 오너들이 합니다. 그럼 CEO하고 오너한테 내가 좀만 좋은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위에하고만 소통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죠. 밑에하고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일을 하고 있던 친구들한테 문제의식을 새롭게 바꾸게 해야 되고 그들한테 동기부여도 하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우리 현재 한국의 학제와 같은 그런 교육, 입시 중심의 교육
맹점이 사실 거기 있는 거죠. 학교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다양한 뭐 여행, 그다음에 예술에 대한 이해,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AI 시대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했을 때 빅데이터 기술,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꼭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들, 이런 것들이 기업이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이 들고, 기업 안에서 키우기에는 여러 가지 늦은 측면들이 있고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와 그다음에 교육 당국, 문교 교육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백인수 박사님 말씀은 우리가 사실 고객이 원하는 걸 어떻게 잘 만족시켜 주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것을 CEO까지 잘 전달하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그런 아주 세심한 것까지를 잘 파악하고 또 그것을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못지않게 앞으로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도 역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백 박사님한테 한번 다 같이 또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진 교수님인데 오늘 뭐 차가 밀려가 좀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김용진 교수님은 서강대학교에 MIS 전공하는 교수님, 경영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기 전에는 뉴욕 주립대학에서 또 교수 생활하시다가 오셨는데, 특히 이제 이 스마트 펜텍 리서치 센터를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그러면 김용진 교수님께 제가 패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늦었는데요. 아침에 서울역에서 조찬 미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야 하느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갈까 이렇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내비를 켜보니까 8시 45분이면 여기 도착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비가. 오케이, 그럼 그 길이 괜찮을까? 그래서 제 경험상 이 길은 아침에 가면 별로 좋지 않은데 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내비를 따라간 거예요. 그게 이제 서울역에서 신세계 쪽으로 해서 1호 터널을 지나서 내려오는 한남대교로 내려와서 이쪽 오는 길인데, 나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바보구나. 얘는 업데이트를 안 해줘.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데 똑같은 길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패스를 다른 데로, 예컨대 제가 반포대교로 건너왔다면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었겠다. 그쪽 올라가는 길은 막히지만 내려오는 길은 안 막히거든요. 휴먼 인텔리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아직 내비 시스템은 AI를 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얼마 전에 그 알파고 제로라는 거가 발표됐다는 걸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는 알파고 리죠. 얘는 사실은 그 빅데이터 기반입니다. 무슨 소린가니, 기존의 사람들이 프로 기사들이 두었던 기보 26만 5천 개와 3,500만 개 케이스를 가지고 2천만 개의 뉴런을 가진 4개의 레이어를 통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서 바둑을 뒀단 말이죠. 그러고도 인간한테 75전 74승 1패, 이세돌한테 1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 구글이 발표한 이 알파고 지로는 아예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둑의 케이스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만든 기보라는 거는 그 중에 정말 일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알파고 지로를 기본 바둑 룰만 두고 실제로 72시간 동안 0.4초 만에 한 수씩 두면서 72시간 동안 트레이너를 시켰더니 알파고 리를 100대 0으로 이겼다라는 거죠. 스스로 쟤를 처음부터 배운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네틱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한 인공지능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된 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이제 빨리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조금 전 우리 이제 그 백상훈님 말씀하신 내용도 유사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충분하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판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마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들이 바로 이런 얘기들일 겁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맨날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 이런 기술들은 우리가 왜 필요한 거냐? 인간 사회, 우리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바뀔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답은 아무도 주고 있지 않죠. 물론 중간중간에 뭐 드문드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걸 온디맨드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내가 위험에 빠졌으면 위험에 빠진 것을 인지하고 나를 구해줄 수 있던가, 내가 지금 배고플 때 나한테 가장 맞는 음식을 내가 지금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온디맨드 서비스 시스템인데 지금 좀 전에 백상무님 얘기를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치밀하고 깊게 이해를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보자. 이게 사실은 온디맨드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온디맨드 서비스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온디맨드 워크라는 게 필요합니다. 즉 인간들이 원하는 거를 원하는 시점, 고객이 원하는 걸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장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기존에 해왔던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도 말이죠. 운동화를 조깅화를 신는데 내가 내 체중과 내 키에 따라서 충격이 다른 형태로 흡수되는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있습니까? 골프 하시는 분 단 한 번이라도 골프화를 신는데 그런 신발을 신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은행 가서 말이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원하는 금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사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그게 온디맨드 서비스 시스템이다.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온디맨드 워크라고 하는 건 이걸 가능하도록 완벽하게 디지털화가 가능해야 된다. 우리 지금 그런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일들은 과연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뭐 AI가 단순히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갈 것이다, 또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적 능력을 통해서 모든 컴퓨팅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AI는 그렇게 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인간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의 우리 경제는 아까 좀 전에 디지털 온디맨드 서비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디맨드 워크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조화될 것이라고 봐요. 맨 윗단은 서비스, 모든 게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서비스죠. 심지어는 제조도 서비스로 들어옵니다. 금융,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디자인, 엔지니어링, 모든 것들이 다 서비스라는 형태로 소프트웨어화 될 것이고요. 이거를 올려놓는 플랫폼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들은 그 밑에 스마트 디바이스로 해서 붙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 나는 그냥 소프트웨어 하나만 조작하면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컨대 제조가 과연 지금 현재 형태의 제조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4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온디맨드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everybody does everything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내가 원하는 거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컨대 이제 도시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죠? 공장에다 주문할까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도심에 있는 3D 프린팅 센터, 제작소 같은 데 가서 내 디자인 가지고 내 소재 가지고 내가 만들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직업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이냐 앞으로는 이런 이제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6개 정도 일단 뭐 우리 지금까지 제조 영역이라고 했던 영역만 본다면 물론 금융 사이드, 교육 사이드, 법 사이드, 정부 공공 서비스 사이드는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것들의 형태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건 그대로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내부에서 보는 인재들이 과연 어떤 형태의 인재들이 존재할 것이냐. 저는 사실 우리 백상무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problem finder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지름길이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관련된 솔루션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디지털 코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모컵을 만드는 방식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일 수도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 프로블럼 파인더들이 존재를 하고 그 프로블럼 파인더가 만들어 놓은 프로블럼에 대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다. 솔루션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실제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디벨로퍼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디벨롭이 되면 뭐가 또 필요하냐면 메인테이너가 필요합니다. 그 솔루션들 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거든요. 디지털 커넥션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걸 메인테인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자 이것들을 다 엮어서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큰 이 6개 정도 카테고리의 잡들로 분화가 될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글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250개의 기업을 M&A를 했는데 한국에서 딱 하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솔루션 만들 때 맥시멈 픽타임 유저를 일반적으로 200만 명으로 봅니다. 여러분 구글을 하루에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유닉 유저를 생각하지 않고 쓰는 사람으로 보면 10억 명 있습니다. 픽타임 유저는 7천만 명입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솔루션이 말이죠. 200만 명을 픽타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솔루션 어느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4억, 그 중에서 인터넷 액세스할 수 있는 인구가 35억 명입니다.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바로 글로벌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인재 중에 마지막 부분은 글로벌 인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7가지 유형, 물론 6가지 유형의 크로스로 글로벌을 통해서 7가지 유형의 인재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인재들이 되고 잡들이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진 교수님이 아주 코멘트한 것 중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전 세계가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고 초지능 시대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커스터마이즈가 된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 교수님이 오늘 지적해 주신 앞으로도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저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하면 글로벌 전 세계에 이렇게 또 관계가 되고 근데 앞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커스터마이즈드 서비스가 중요해지니까 이제는 뭐 자동차가 대량 생산이 아니라 각자만을 위한 자동차가 설계가 되고 제조가 되고 뭐 옷도 그럴 거고 운동화도 그럴 거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그런 어떤 커스터마이즈드 서비스가 된다 그럴 때는 저는 새로운 또 일자리가 그게 나올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또는 그 김 교수님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플러스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4차 산업 세계 4차 혁명 시기가 되면은 앞으로도 저는 새로운 차원의 일이 많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김용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늘 네 번째 패널리스트인데요. 잔 히긴스 분이다. 우리 영국에서 오셨는데 글로벌 디지털 파운데이션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히긴스 회장님은 유럽의 아주 디지털 섹터를 많이 대표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디지털 테크놀로지 산업의 유럽 디지털 테크놀로지 산업의 아마 총연합회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유럽의 사무총장이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11년 이후에 유럽 디지털 섹터를 대표해서 여러 컨퍼런스에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잔 히긴스 선생님의 회장님의 패널을 듣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Chairman, and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talk to you this morning. I thought I would cover three topics in my few minutes of remarks. First of all, give you my view of w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nd add to some of what you've already heard about the genesis of it, its history, where it came from. I also thought it might be worth just sharing my view of what I think big data is in that context as well, some explanation of big data. Try and add a little bit about the view of the jobs of the future, and not so much what those jobs are, because I think you've already had a very good explanation of that, but maybe tell you how in Europe we are going about trying to identify what those jobs would be. And then finally, I want to look back in history and see if there are any clues as to what makes some countries more successful in industrial revolutions than others. So I'll look back in history and see if we can learn any lessons. So indeed, as Professor Cha said at the beginning, I too agree that the idea of Industry 4.0, what we now call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gan in Germany. As you know, Germany has a very strong manufacturing sector. It'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economy, and indeed SAP is an excellent company right at the heart of the digital revolution. In fact, what's interesting is that the leader of the business organization in Germany today is the former leader of the Tech Industry Association. I think that's quite unique in German history, that the leader has come from the tech industry. I mean, previously I think it would have always been from automotive or elsewhere. So the transformation in Germany is really quite marked. You might know that the digital commissioner in Europe was a German commissioner, Commissioner Oettinger, and he was very struck by what was happening in Germany and wanted to encourage other European countries to adopt a similar thing to Industry 4.0. So you saw different versions of this model emerging in different countries. Industrie du futur in France, a similar development in Slovakia, which has a strong manufacturing sector, similarly in Italy, and even belatedly in the UK as well, where there's an initiative called Made Smarter. So these initiatives are different in each European country, but they have a common theme brought together by the European Commission, which is about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Europe's industrial base. There's a real push to transform European industries in the way that we've just heard from the other panelists.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the specifics of, well, what is going on in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n I would recommend that you take a very good look at the Internet Consortium website, the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C. And in particular, have a look at, there are about 300 member companies now of this consortium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f you look carefully at their test beds, what these companies are doing is they're coming together and they're putting together these test beds of things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they want to try out and see where the challenges are, where new things need to be developed. And I think there's some really, really good signs there. So for just picking out three, they have one on deep learning, which I guess is about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actory of the future. They have another one on what they call edge intelligence, because as you know, no company is unique now. It's part of a bigger value chain. You have to think about automating that whole value chain. So edge intelligence. And then another one that is about precision crop management, because digital farming is also a very big thing in Europe. I'm really surprised by the extent to which digital technologies are being adopted by the agricultural sector. So have a look at these test beds on the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They give you some really good insights into precisely what's going on with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t me turn then to just a little bit about big data. We talk about big data, but what is big data? Is it just a big pile of data? You know, did we used to have small data and now we have big data? Well, in English, there's a very nice way of remembering some attributes that cause data to be big data. And quite conveniently, they all begin with the letter V, so you can remember them, so it's very good. So big data to me is data that has volume. So there's lots of it, yes. It has variability, so it's not all the same sort of data. It might come from many different sources, from different sensors. It's of different types. A third V is veracity, truthfulness. So you can't always rely on that every bit of data is as truthful in the sense of as accurate as another piece of data. So there's this variability about the truthfulness as well. So that's the third one. And then maybe the fourth V is velocity, in the sense that the data is going to come at you at different speeds. So sometimes you might have a slow flow of data, and at other times an awful lot of data at once. And being able to manipulate data which has these attributes, I think, are the sorts of skills that we need in what we refer to as big data analysts. I don't know, it'd be interesting in the discussion if my fellow expert panelists agree, but it's quite convenient that in English you can use 4 Vs. I think that's quite good. So what's Europe, to my next point, what's Europe doing about the jobs? One of the recommendations that we made in our strategic forum on digital transformation was that you really needed to look both horizontally at the jobs, but also sector by sector. So there is work now looking at each sector, trying to map the job needs in the future, whether that's in agriculture, in automotive, in aerospace. We're looking sector by sector, and the European Commission is putting money behind the idea of mapping the job need sector by sector. It's worth saying as well that when we think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4.0, Industry 4.0, it's very manufacturing oriented. But if you look at a mixed economy like the UK, I saw a recent analysis that showed that we have 58 different sectors that contribute to our economic well-being in the UK, of which manufacturing is a relatively small part, even though, last time I looked, the UK was the world's 6th largest manufacturing nation, so still quite a significant player in manufacturing. But nevertheless, if you think about this, you can see that these concepts, these applications of these technologies apply equally well in tourism, in financial services, in health services. Although we talk about manufacturing, of course, you can extend the concepts much more widely.
And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to apply these sorts of technologies in other sectors. So let me look back in history and see if there are any parallels. So first of all, on the jobs front, you know, how this idea of looking sector by sector at the jobs needs. Have we tried to do this before? Well, one of the things I belong to is the City Livery Company. Now, you might not know that in London there is London, but there is also the City of London, which is the square mile, a very old part of London, in the eastern part, the City of London, typically known as the financial district. But its history goes much further back than that. And in long time ago, many hundreds of years ago, livery companies were established for each individual profession. So you would have livery companies for leather makers, livery company for stationers, livery company for goldsmiths, and now there is a livery company for IT as well. It happens to be the 100 city livery companies. And organizations like livery companies have looked at their industry's needs over the years and tried to sort of map what those needs might be in the future. So this idea of looking at the needs of your sector, encouraging apprentices, doing the things that you need to ensure your sector provides, it's a long history of it. And so I think what the European Commission is doing with mapping future sector skills needs is just the latest in a relatively long tradition. Let me just finish with this thought of, can we look back in history and see any clues as to why people succeed in industrial revolutions and why not? You might know that the birthplace of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was England, part of the United Kingdom. But why was it England? Why was it, I mean, that part of Europe's really very small. Why was it not the Netherlands or France? Or indeed Germany. But why not the Netherlands, France, England? They were all very common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doing similar sorts of things. When historians have examined this question and looked back, the thing that they identify is that at that time, the English population was more prepared to take on new ideas than the populations in the Netherlands and France. And it was to do with the sort of education that they were receiving at the time. They were more open to adopting new ideas. And so it was that when steam engines came along and coal was discovered as a source of that steam and so on, these things came together. And so England became the birthplac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first one. And I think maybe there are some clues in that ability of a population to adapt and change and take on new ideas, I think is still as relevant today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it was in England in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So a quick canter, as we would say, a quick gallop through what is the Industrial Revolution, what is Industry 4.0, a quick look at what big data is, how Europe's going about the jobs for the future, and maybe we can learn a lesson from history in what makes a country a potential winner in any industrial revolution. And with that, I hand back to the chair. Thank you. 예, 굉장히 아주 강범위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영국이 산업혁명을 성공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서부터 뭐 인더스트리하고 인터넷이 어떻게 잘 연결해서 혁명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얘기도 하셨고, 빅데이터를 뭐 4V라고 이런 걸 어떻게 설명도 해주시고 굉장히 종합적으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해보는 거는 좋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도 영국이 성공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수용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교육에는 두 가지가 요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용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범생 수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또 크리에이티비티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 플러스 또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잘 융합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존 히긴스 교수님,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지금부터는 좀 이제 뭐 청중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겠는데 이미 막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제가 좀 몇 분께 우리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차상균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 들어온 질문 플러스 제가 좀 연결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인재 양성이 아주 핵심이 된다는 데는 공감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학생 중심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한 체제 구축에도 어떤 기존 인력, 성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 훈련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체제 구축에 누가 가장 책임이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어떠한 기관이 가장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플러스 제가 하나 더 한다면은 아까 뭐 8개월 1000시간 강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누가 책임 있느냐? 제가 이 재교육만 이야기한다면 재교육은 저한테 엄청난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더스트리 중에서 앞으로 큰 영향을 받을 때 하나가 regulated industry,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 일들.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겠습니까? 금융 CEO 분들께서 저한테 계속 밥도 사시고 그다음에 와서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고. 왜 다 수요를 못 맞춰 드리고 있어요. 그건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당연히 아까 이제 빅데이터, AI,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테크놀로지 왜 이해해야 되냐? 첫째, 그걸로 뭘 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그럼 기존의 프랙티스가 뭐냐? 그 프랙티스에서 쓸데없는 거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그럼 기술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묶여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저는 실험 정신. 우리나라에 지금 약한 게 뭐냐면 이 큰 기업에서 아까 소통도 사실 CEO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CEO를 차고 나갈 수 있는 그 도전 정신이 더 중요해요. 그게 창업가 정신. 그게 우리가 앞으로 강조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 대기업은 혁신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가 이노베이터스 딜레마라는 유명한 책에 그 이유를 다 써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지배하는 산업구조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우리가 지금 다음 제너레이션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건 기존의 레거시에 묶이지 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되고. 저는 앙트레프레너십, 도전 정신, 실험 정신 이걸 정말 젊은 분들한테 강조하고 싶고 지금은 그런 것이 위험하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막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옛날에 포드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 카네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강조하고 싶고 저는 그런 부분에도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회사가 이제 해야 되고 둘째는 정부 420조 예산 중에서 저는 인력 양성에 한 5%만 쓰면 우리가 정말 21세기의 대국이 될 겁니다. 그 1000시간의 교육을 어떤 게 실질적으로 시킵니까? 1000시간 교육은 저희가 문과 학생들도 받습니다. 문과 학생도 들어와서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정도 시험은 봅니다.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겁을 냈는데 빅데이터, 기본적으로 AI, 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흔히 요즘 많이 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런 것까지 가르쳐서 나중에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앙트레프레너십
여기까지 이제 1000시간이 걸리고요. 4주 버전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개포동에 있는 개포혁신센터의 서울대학교 도시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4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밤 10시에 거기 수강하는 사람 몇 사람 붙잡았는데 나이 든 분들도 와요. 경력 단절 여성도 있고요. 병원에 의사도 계시고요. 그다음 젊은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그 부분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좀 4주 프로그램이니 뭐 1000시간 프로그램 좀 도전 많이 하시고 해보시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시간 프로그램은 직업이 없어야 됩니다. 없으면 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백상무님께 좀 제가 지금 여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하도록 바꿀 수 있는 역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보시냐 이거죠.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근데 백상무님 회사에서는 어떤 조직을 그런 것이 있는지 또 실제 조직의 구성원들이 갖춰야 할 지식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또 좀 빅데이터 관련돼서 아까 또 뭐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지식이 조직이나 그에 관련된 뭐 지식 교육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식을 교육해서 뭐 이렇게 인풋하고 그걸 학습하고 하는 그런 거 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는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갭이죠. 그러니까 만족된 니즈가 있고 만족된 니즈가 있죠.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달고 맛있다라는 거 이미 만족된 거예요. 만족되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만족되지 않은 니즈가 언맷 니즈가 뭔지를 보는 능력인데 그거는 대부분 회사에 그냥 선배한테 배우고 옆에서 배우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고객하고 이렇게 맨투맨으로 만나다 보면 그런 니즈와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에어컨을 팔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써보시면 알지만 시원하다는 기능 말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당연히 냄새 나고요. 그런 니즈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비즈니스인 거죠. 사실 그건 청소해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고 고객한테 가서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그거를 현장에 있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발견해서 그거를 둔감해갖고 전혀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게 이제 기존의 조직 구조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팀이 없는 거예요. VOC를 담당하는 뭐 고객의 뭐 CRM 팀이 됐든 또는 뭐 정보 팀이 됐든 뭐 이런 상품 팀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팀이 없는 거죠 조직 내에. 그러다 보니까 TF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TF. 그러니까 TF는 좀 유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 게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잘하느냐? 제가 이제 한마디만 추론하면 저는 한국 경제가 한 번 더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AI 힘도 필요하지만 저는 한국에는 그야말로 여성 인력의 힘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리 파튼의 그 팝송에 미국이 한참 될 때 보면은 9 to 5 여성들이 결국은 현장에 나서 일하기 시작한 거고 미국의 사실은 그 성장을 기여했는데 한국은 사실 그런 포텐셜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에 있다 보니까. 근데 기존에 회사 딱 들어가 보니까 임원회의를 X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임원회의에 딱 들어갔는데 여성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현장에는 많은데 그 임원팀에. 근데 그 중에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탁구가 세계를 제패했죠. 양궁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스포츠 부문에서 사실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여성들한테 한국에서 보이는데 저는 그게 이제 기업으로
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니즈는 가정의 주부 아까 교수님께서 그 리타이어 하신 분들의 재교육 올드 하신 분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많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까 프랙티스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프랙티스를 아는 저도 이제 뭐 50대를 넘어가지만 60대 경험 있는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가정주부 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한테 저는 희망을 걸어보고 교수님 교육 프로그램 이제 가정주부를 위한 세션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십니까? 예. 자,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준 교수님한테 했는데요. 어떤 중학생이 보냈네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이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대량 생산보다는 3D 프린팅으로 소량 생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공장 등을 이용하여 대량 생산을 해오던 기업체들은 어떤 방향으로 커스터마이징 해야 하나요? 또 앞으로 개인이 3D 프린트를 소유하여 스스로 소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전의 대량 생산 기업체들은 오픈 소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나요? 하는 하나의 그 질문하고요. 또 김용준 교수님 7가지 인재 유형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뭐 좀 좋은 질문인데 좀 요약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예. 그것이죠. 사실은 우리 어른들보다는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세히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옛날에는 우리가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근데 이게 결합이 돼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커스터마이제이션 제품을 아주 대량으로 생산한다 이런 컨셉이란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라는 걸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체중과 내 신장을 고려해서 충격이 나를 위해서 흡수되는 그런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다. 조깅을 신어본 적이 없다. 이게 지금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신발을 24시간 이내에 고객이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서 24시간 이내에 배달을 하는 게 아디다스의 꿈이다. 지금 CEO가 이미 10일까지는 왔죠. 그리고 48시간 얘기를 하다가 지금 24시간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거 금방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제조업이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그런 형태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뭐 3D 프린팅 중에서도 이제 이 적층식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신테시스라고 해서 디지털 광합성 방식이 있어요. 디지털 광합성 방식이 실제로 적층식 레이어 빌트보다 한 100배 이상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디다스가 이용하는 것은 이 방식이에요. 저는 계속 물리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온디맨드 서비스에 가깝도록 제조업도 변화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앞으로는 다 오픈 소스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소스들 간에 벽이 있으면 이 API를 통해서 그러니까 연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연결이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써야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된다면 당연히 오픈 소스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오픈 소스에 계속 오픈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오픈 소스를 쓰는 사람도 작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자체 디벨롭에 참여하는 사람도 작아요. 이게 좀 더 많이 확산이 돼야 한국은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오픈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글로벌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제가 금년에만 14개 국가, 지금까지 14개 국가를 다녀왔고 다음 달에 2개 국가를 더 가면 16개 국가를 갈 예정인데 다니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컨대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나가면요. 지금은 워낙 이 K-팝, K-푸드, K-커스메틱, K-컬처 자체가
파퓰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가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누구나 한국 사람들 얘기에 귀 기울이라고 합니다. 왜 한국은 그렇게 발전했는가? 한국에서 왜 K-팝은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전 세계를 흥분시킬 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가? 왜 한국의 화장품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경험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실제로 이런 자산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저 글로벌은 얘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것만 글로벌이 아닙니다. 당장 중국을 중한 이 동북 삼성만 해도 인구가 6억 5천만 명이에요. 일본, 한국, 중국, 동북 삼성. 거기 아세안까지 하면 한 7, 8억 해서 거의 한 15억, 20억 명이 됩니다. 이 마켓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도 수준 기술을 갖고 나가면 거기서는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글로벌하게 가보자. 지금은 인터넷으로 내가 앉아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서 경험해보고 조금 더 로컬라이즈된 형태로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글로벌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반드시 고민하고 가져야 할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잔 히긴스 회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I agree that the re-educating work will be essential, but I don't believe all will be benefit equally. Which demographic will be most disadvantag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Okay. So, which demographic, which yes, part of the which section? Yes. Well, first of all, let me to Professor Mr. Beck's point. The European Commission department responsible for technology won't appear on any panel that doesn't have a gender balance. So maybe that's a start point, is to think about that. So I think one of the demographics that's going to be clearly disadvantaged with digital technologies are those who don't have access to digital technology. And I think we heard yesterday in a number of the panels that increasingly this is skewed along wealth lines. For a long time we've talked in Europe about the digital divide, and I think there is a risk that only gets worse. So it would seem to me we do have to make real efforts to make sure that we don't end up with a very digitally divided society, and that we have those who ar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digital benefits and those who are excluded, because again history shows us the terrible consequences well, in recent history I think shows us as well. History shows us the consequences that can come if we allow people to feel excluded from the digital benefits that are going to be delivered. 오케이. 예, 여기 아직도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은 지금 10시 반이 돼서 딱 이제 끝이 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질문이 계신 분들은 여기 직접 좀 이렇게 우리 패널리스트나 발표자님께 접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상당히 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또 좋은 강연도 해주시고 발표도 해주시고 또 패널리스트도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오늘은 많이 소통하는 시간이었고 또 굉장히 또 실제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온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또 발표자 또 패널리스트에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